8살의 이준서는 편의점에 낡고 좁은 테이블 밑 공간을 자신만의 아지트로 삼았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그곳에서 소녀는 외부의 모든 소란으로부터 격리된 듯한 평온함을 느꼈다. 매일 밤 어머니 한가을이 야간 근무를 시작하면 준서는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앉아 두꺼운 과학 백과사전을 펼쳤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지만 애써 모른 척하며 아들의 작은 비밀을 지켜주고 있었다. 한가을은 29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된 삶의 무게를 견뎌내며 단단하게 무장한 강인한 여성이었다. 편의점 계산대 뒤에 서서 밤늦게 찾아오는 손님들을 응대하는 그녀의 표정에는 좀처럼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세상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극도로 피하려는 듯한 가을의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냉담하고 무뚝뚝하다는 오해를 사기 일쑤였다. 하지만 아들 준서를 향한 깊은 애정은 그 모든 단단한 외피 아래 숨겨져 있었다. 시계는 자정을 조금 넘어섰고 편의점 앞 거리는 이미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갑자기 유리문이 격렬하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안으로 들이닥쳤다. 남자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잘 재단된 고급 정장은 찢겨 있었다. 그는 문을 닫자마자 계산대 쪽을 힐끗 보더니 코너의 진열대 뒤로 몸을 숨겼다. 그의 급박한 움직임과 헐떡이는 숨소리는 이 작은 공간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그 남자는 바로 강그룹의 총수이자 회장인 강지훈이었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을 제거하고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사촌이자 부회장인 김도환이 사주한 청부폭력배들로부터 간신히 도망쳐 나온 참이었다. 지훈의 뛰어난 무술 실력과 민첩성이 아니었다면 이미 그는 도심 외곽의 폐공장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심장 박동은 여전히 격렬하게 고동치고 있었다. 진열대 뒤에 몸을 숨긴 지훈은 본능적으로 이곳이 잠시나마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이 작은 편의점까지 자신을 쫓아올 거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가을은 놀라움과 동시에 경계심을 품고 남자를 바라봤고 준서는 테이블 밑 어둠 속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준서의 작은 눈은 백과사전에서 벗어나 이 급작스러운 드라마의 모든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약 5분의 짧고 긴장된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유리문이 세차게 열리며 거칠고 위협적인 인상의 남자 한 명이 들어섰다. 그는 일반적인 손님이 아니었다. 그의 한 손에는 번뜩이는 칼이 들려 있었고 낡은 작업복 차림새였지만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김도환이 급히 보낸 추격조의 말단 조직원, 즉 무모하고 절박한 강도 행각을 위장한 암살자였다. 강도는 편의점 안을 빠르게 스캔했다. 가을은 재빨리 계산대 아래 비상벨을 누르려고 손을 뻗었지만 강도는 이미 계산대 앞에 서서 그녀에게 칼을 겨누고 위협적인 목소리를 냈다. 움직이지 마. 그리고 거기 있는 돈 전부 내놔. 경찰 부르면 내놓은 목숨은 물론이고. 강도의 시선이 테이블 밑에 희미한 그림자에 잠시 머물렀다. 강도는 테이블 밑을 잠시 응시했지만 어둠과 물건들에 가려져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준서의 작은 발이 테이블 밑 바닥에 굴러다니던 캔 음료수 뚜껑 조각을 무심결에 툭 차버렸다. 딸깍 하는 작지만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가 적막한 편의점 안에 울려 퍼졌다. 이 소리는 강도의 집중력을 단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 동안 흐트러뜨렸다. 강도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난 테이블 밑을 향해 시선을 돌렸고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강지훈은 그 1초의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진열대 뒤에서 그림자처럼 튀어나와 강도의 팔을 낚아챘다. 지훈은 고도로 훈련된 반사신경을 이용해 강도의 손목을 비틀었고 칼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강도는 고통에 찬 신음을 내며 반항했지만 지훈의 힘과 기술은 그가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지훈은 강도를 벽 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였다. 벽에 부딪힌 강도는 휘청거리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강지훈은 그의 복부를 정확하게 가격했고 강도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지훈은 쓰러진 강도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며 가을에게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권위적이었고 방금 전까지의 급박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완벽한 통제력이 드러났다. 가을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강지훈의 단호한 명령에 따라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다. 그녀는 이 상황이 마치 잘 짜인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아까 그 작은 딸깍 소리가 없었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거라는 생각에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능숙한 제압술에 감탄하는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다. 강지훈은 강도를 완전히 제압한 후 그를 계산대 옆 기둥에 단단히 묶었다. 그는 자신이 이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테이블 밑을 응시했다. 그곳에는 여전히 과학 백과사전을 펼쳐놓은 채 겁에 질린 기색 없이 조용히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는 작은 소년 이준서가 있었다. 지훈은 준서에게 다가갔다. 그는 몸을 숙여 준서와 눈높이를 맞추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꼬마야, 너 괜찮니? 너 때문에 아저씨가 살았어. 너 정말 대단하구나. 준서는 대답 대신 눈을 깜빡였고 그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호기심과 분석적인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년의 침착함은 지훈이 평생 만났던 어떤 성인보다도 압도적인 안정감을 보여주었다. 준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아주 또렷하고 차분한 어조로 짧게 말했다. 아저씨가 잘 피하셨어요. 저는 그냥 책을 보려다가 실수로 발이 미끄러져서. 준서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려 했지만 지훈은 소년의 눈빛에서 그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님을 간파했다. 그 순간의 재빠른 판단력과 침착한 대응은 8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지훈은 소년의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도 전혀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어떤 종류의 특출난 재능이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했다. 지훈은 자신의 본능을 믿었고 이 소년이 예사롭지 않은 존재임을 확신했다. 그때서야 가을이 상황을 정리하고 준서에게 다가왔다. 준서야, 너 괜찮아.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가을은 준서를 품에 안았고 그제야 그녀의 얼굴에는 딱딱한 가면이 벗겨진 채 진심 어린 불안과 안도감이 교차하는 표정이 드러났다. 준서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안심하면서도 여전히 지훈을 힐끗 쳐다봤다. 소년의 눈에는 강렬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준서를 안고 있는 가을을 바라봤다. 긴장이 풀린 가을의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을 주었다. 그녀의 깊고 우수에 찬 눈빛은 지훈의 기억 속 저 깊은 곳에 묻혀있던 오래된 조각들을 건드렸다. 8년 전 잠시 스쳤던 불꽃 같은 하룻밤의 기억이 마치 흑백 사진처럼 그의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지훈은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을은 마치 강철 벽이라도 친 듯이 표정을 굳혔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고 방금 전의 불안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준서를 더욱 세게 안으며 지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호한 거부와 강렬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아닙니다. 총수님 같은 분을 제가 감히 어디서 만났겠어요.
가을은 딱딱하고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존칭을 사용하며 지훈과의 거리를 분명히 했다. 그녀의 단호함은 지훈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했다. 지훈은 그녀의 거짓말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지만 그녀가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여인과 이 소년,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잠시 후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편의점 앞에 도착했다. 강지훈은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자신이 칸 그룹의 총수임을 밝혔다. 경찰들은 그의 신분을 확인하고 강도를 연행해 갔다. 지훈은 경찰과의 대화 중에도 끊임없이 가을과 준서를 힐끗거렸다. 특히 준서의 침착하고 영리한 모습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소녀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지훈은 가을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네려 했다.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에게는 제가 반드시 보답해야 합니다. 연락 주십시오. 그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가을은 명함을 받으려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지훈의 존재 자체가 자신의 삶에 오염을 가져올 것이라는 듯이 철저하게 거부했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그저 저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어떤 보답도 원하지 않으니 제발 저희의 삶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가을의 목소리에는 강한 적대감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노골적인 거절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강인하고 독립적인 태도에 묘한 매력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알던 어떤 여자와도 달랐다. 강지훈은 그녀의 거절에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태도에서 단순한 부담감 이상의 깊은 무언가를 읽어냈다. 이 여인과 소녀는 자신의 삶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강력한 변수였고 그는 본능적으로 이 변수를 자신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느꼈다. 지훈은 명함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는 결연한 눈빛으로 가을을 바라봤다. 오늘 밤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당신과 이 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훈은 경고하듯이 말하며 자신의 말에 숨겨진 진실을 전달하려 했다. 그는 강하게 거부하는 가을의 태도와 준서에게서 느껴지는 낯익은 감정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의문은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했다. 강지훈은 편의점을 나섰다. 어둠 속에서 그의 차가운 눈빛은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과 아들을 안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한가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이미 결심했다. 이 여인과 소년의 과거를 파헤쳐야 했고 그들의 삶에 얽혀있는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야 했다. 특히 준서의 영민함과 자신에게서 느껴지는 기묘한 감정은 그를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강지훈은 편의점을 나선 후에도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온 명함과 한가을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지금껏 수많은 비즈니스와 사적인 관계에서 거절을 경험해 봤지만 가을의 거부는 단순히 신분 차이에서 오는 경계심 이상의 강렬하고 격렬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를 향한 깊은 원망과 함께 자신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필사적인 단호함이 엿보였다. 지훈은 자신의 최고 비서실장인 민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밤사이 발생했던 편의점 사건의 세부 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그는 강도를 제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준서라는 소년의 정보를 최대한 상세하게 파악해 올 것을 강조했다. 지훈은 단순한 보답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고 그 기이한 이끌림은 그가 수십 년간 강 그룹을 이끌어오면서 의지했던 직감과 일치했다. 그는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민 실장에게 이준서와 한가을의 모든 배경을 비밀리에 조사하도록 직접 명령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 소년의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하네. 재능 성향, 그리고 가족 배경까지도. 그리고 그 어머니 한가을이라는 여자에게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네. 그녀의 과거와 나에게 보이는 적대감의 근원을 찾아야 해. 지훈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함께 미묘한 혼란이 섞여 있었다. 민 실장은 총수의 명령에 따라 최고 수준의 보안팀을 동원하여 조사를 시작했다. 캉그룹의 정보력은 국가기관에 버금갔기 때문에 일반인의 신상 정보는 순식간에 파악될 수 있었다. 하지만 민 실장은 총수가 그토록 이례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상황에 의아함을 느꼈다. 강지훈은 사적인 감정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냉철한 인물이었기에 이번 일은 분명 뭔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같은 시각 한가을은 집으로 돌아와 준서를 재우고 나서도 밤새 불안감에 시달렸다. 강지훈 그 이름과 얼굴은 8년 전에 잊고 싶었던 하룻밤의 기억을 고스란히 되살렸다. 그때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지쳐 있었고 단 한 번의 실수로 준서를 얻게 되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평생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고 준서의 아버지, 그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자신의 평온한 삶에 드리워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다. 가을은 준서에게 혹시라도 강지훈의 존재가 알려질까봐 노심초사했다. 준서의 뛰어난 지능과 관찰력은 가끔 그녀를 놀라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비밀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을 의미하기도 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단지 단순한 호의나 보답으로 그들의 삶에 관여하려 한다고 믿지 않았다. 그가 풍기는 지배적인 아우라는 이미 그녀의 경계심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다음날 오후 강지훈은 직접 편의점으로 가을을 찾아갔다. 그는 어젯밤의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준서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품격 있는 명품 시계를 준비했지만 가을은 계산대 뒤에서 몸을 굳힌 채 그의 선물을 냉정하게 거부했다. 그녀의 태도는 마치 강지훈이 건네는 모든 것이 독이 묻은 사과인 것처럼 보였다. 총수님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아들과 제가 조용히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가을은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고집이 담겨 있었다. 어젯밤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의 거대한 세상과 저희의 작은 세상은 섞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를 더 이상 찾지 마십시오. 그녀의 단호함은 지훈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강지훈은 평소 같았으면 이런 노골적인 거절에 분노했겠지만 가을의 눈빛 속에서 느껴지는 슬픔과 두려움이 그를 붙잡았다. 그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보답을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험에서 구해줬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소년에게 필요한 교육 지원이나 미래를 위한 기금이라도 마련해주고 싶습니다. 그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교육은 제가 책임질 수 있고 미래는 저희 스스로 개척할 것입니다. 총수님의 돈이나 명예는 저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가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지훈의 그림자 아래에서 준서를 키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준서가 오롯이 자신의 노력과 사랑으로 자란 아이이기를 바랐고 지훈의 거대한 자본이 그들의 소중한 삶을 훼손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녀의 거부 뒤에 숨겨진 비밀을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단순히 보상 문제로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할 여인이 아니었다. 그는 냉철한 분석가의 시선으로 가을을 바라봤다. 그녀의 외모 행동, 심지어 계산을 처리하는 손놀림까지도 그녀가 평범한 편의점 직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녀에게는 숨겨진 과거가 있었다. 좋습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지훈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소녀는 분명히 특별합니다.
그의 눈빛은 제가 만난 어떤 기업가보다도 예리했습니다. 그 재능이 묻히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지훈은 준서를 언급하며 그녀의 모성애를 자극하려 했지만 가을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었다. 지훈이 편의점을 떠난 직후 민 실장으로부터 첫 번째 중간 보고가 들어왔다. 민 실장은 한가을이 8년 전까지는 국내 굴지의 금융투자회사인 드림 캐피탈의 수석 애널리스트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다. 그녀는 당시 업계에서 철의 여인이라 불릴 정도로 뛰어난 실력과 날카로운 직관을 가졌던 엘리트였지만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총수님 한가을 씨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8년 전 어떤 대형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간 직후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 후로는 어떤 금융 기록이나 공식적인 사회 활동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스스로 모든 기록을 지워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민 실장의 보고는 지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그녀의 강렬한 거부에는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와 관련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강지훈은 과거 가을이 몸담았던 회사와 8년 전의 사건을 다시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그의 심장은 이제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강한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편의점 계산대 뒤에 숨어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기시감과 준서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친밀감은 무엇인가? 모든 의문이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되고 있었다. 지훈은 준서의 출생 기록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명령했다. 준서의 모든 생체 정보를 내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와 비교해보게. 아주 미세한 일치점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게. 지훈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어떤 끔찍한 진실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 예감은 8년 전에 짧았지만 강렬했던 밤의 기억과 맞닿아 있었다. 한편 한가을은 강지훈의 등장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준서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고 이제 와서 준서의 아버지가 나타나 모든 것을 파괴할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강지훈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으려 했지만 카앙 그룹의 총수를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임을 알고 있었다. 가을은 밤늦게까지 편의점 재고 정리를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봤다. 그녀가 떠났던 디림 캐피탈에서의 삶은 화려했지만 공허했고 권력과 부패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고 준서와 함께하는 소박하지만 정직한 삶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평화가 지훈이라는 거대한 폭풍우에 의해 위협받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 실장은 준서의 출생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준서의 출생 당시 어머니의 신상 정보가 한가을로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만 아버지의 신상 정보는 미상으로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민 실장은 유전자 분석을 위한 샘플 확보에 성공했고 그 샘플을 강지훈이 과거 건강검진을 위해 제공했던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비밀스러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강지훈은 공식적인 업무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부회장 김도환의 노골적인 경영권 도전에 맞서기 위해 중요한 이사회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훈은 도환의 배후에 있는 세력들이 어젯밤 자신을 위협했던 강도를 사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문제의 근원을 잘라내기 위해 전략을 짜고 있었다. 그는 개인적인 문제와 기업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지훈은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강렬했지만 초점은 멀리 한가을과 준서가 살고 있는 작은 동네에 머물러 있었다. 한가을,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이준서는 정말 나와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의 내면은 이성과 감성, 과거의 비밀과 현재의 위협 사이에서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는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진실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임을 예감했다. 민 실장은 마침내 유전자 분석 결과를 담은 봉투를 들고 총수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깊은 경외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는 봉투를 강지훈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강지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봉투를 열었다. 그의 눈은 종이 위에 인쇄된 분석 결과를 따라갔고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는 순간 그의 세상은 일순간 정지했다. 분석 결과는 명확했다. 이준서와 강지훈 사이의 유전자 일치율은 99.9999%였다. 이준서는 그의 아들이었다. 8년 전에 짧은 만남이 만들어낸 예기치 않은 결과였다. 지훈은 충격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후계자 그의 혈육이 바로 그 작은 편의점 테이블 밑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숙명적인 떨림을 느꼈다. 강지훈은 유전자 분석 결과를 담은 종이를 쥔 채 몇 분 동안 숨도 쉬지 않고 얼어붙어 있었다. 99.9999%라는 압도적인 수치는 그가 지난 8년간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거대한 운명의 장난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가 그토록 냉철하게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의 가장 소중한 혈육은 세상에 가장 소외된 구석 낡은 편의점 테이블 밑에서 홀로 성장하고 있었다. 충격이 가시자마자 지훈에게 밀려온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과 막중한 책임감이었다. 그는 한가을의 모든 냉담함과 격렬한 거절을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준서를 그의 거대한 그림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 세월 동안 모든 것을 감수하며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켰던 것이다. 그녀의 희생 앞에서 지훈은 자신의 무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지훈은 감정을 추스를 새도 없이 기업 내부의 상황으로 돌아왔다. 그는 민 실장에게 지난밤 강도를 포함한 모든 암살 시도의 배후에 김도환 부회장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지훈은 김도환이 단순한 경영권 탈취를 넘어 자신을 제거하려는 극단적인 계획을 실행하고 있음을 확신했고 준서의 존재가 드러나기 전에 이 위험을 처리해야만 했다. 김도환은 지훈의 사촌이자 캉그룹 부회장으로서 오랫동안 지훈의 그늘 아래 숨겨져 있던 야심가였다. 그는 지훈이 독신이고 후계자가 없다는 점을 약점으로 삼아 이 사회의 지지를 얻어왔다. 지훈은 도환이 자신의 사적인 삶까지 침범하여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분노를 느꼈고 그를 무너뜨릴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제 준서와 가을이었다. 이준서는 이제 캉그룹 총수의 유일한 아들이자 미래의 후계자가 되었다. 이 사실이 김도환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그들의 작은 삶은 더 이상 안전할 수 없었다. 도환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인한 인물이었기에 지훈은 즉시 그들을 자신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여 가장 강력한 보호막을 쳐야 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보안 팀장에게 최고 수준의 경호를 준비하도록 명령했다. 최정의 인력들로 팀을 구성하고 즉시 한가을 씨와 이준서 군을 안전한 장소로 이송할 준비를 해. 그들의 위치가 외부에 절대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김도환이 알게 된다면 즉시 위협이 될 것이다.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가을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편의점이 아닌 준서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목이었다. 지훈은 차에서 내려 가을을 기다렸고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얼굴을 굳히며 경계했다. 총수님 또 오셨군요. 제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요. 제발 저희에게서 떨어져 주십시오. 당신의 관심은 저희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가을은 격앙된 목소리로 지훈을 다그쳤다. 강지훈은 가을의 분노를 이해했지만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가을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고는 그녀를 인적이 드문 구석으로 이끌었다. 나도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왜 당신을 찾아왔는지, 내가 왜 그토록 이준서에게 집착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우는 눈빛으로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었음을 전달했다. 지우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8년 전 그 밤의 일, 나는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말하지 않은 단 하나의 진실도 밝혀냈습니다. 지우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다. 이준서는 나의 아들입니다. 내 유전자 검사 결과가 그것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가을은 지훈의 말에 충격을 받아 몸이 굳어버렸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이 어떻게 감히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당신의 거대한 세상이 이 아이의 순수한 삶을 망가뜨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야. 당신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었어야 해. 그녀의 분노는 억눌렸던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강렬했다. 지우는 그녀의 분노를 모두 받아들였다. 당신이 내게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회피했고 당신에게 모든 짐을 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캉그룹의 총수로서 당신과 준서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말입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김도환의 위협에 대해 간결하고 명료하게 설명했다. 당신이 나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고집이 준서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김도환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서는 이제 김도환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그가 준서의 존재를 알게 되는 순간 당신과 준서는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을은 지훈의 경고에 흔들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파괴되는 것은 감수할 수 있었지만 준서가 위험에 처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준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그 눈빛 속에서 단순한 권력이 아닌 진정한 보호 본능과 책임감을 읽어냈다. 그것이 그녀가 마지못해 지훈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다. 좋아요. 보호하십시오. 당신이 정말 이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요. 가을은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결정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저에게 어떤 것도 명령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비서도 당신의 아내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준서의 어머니일 뿐이고 제 선을 넘는 순간 저는 당신과 싸울 것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강력한 경고였다. 지우는 안도감과 복잡한 감정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그녀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다. 당신의 모든 조건에 동의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오직 준서의 안전과 미래에만 초점이 맞춰질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과 준서는 카앙 그룹의 최고 보안 시스템 아래 놓이게 될 것입니다. 지우는 즉시 민 실장에게 연락하여 이송 계획을 실행하도록 지시했다. 준서는 학교에서 돌아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놀랐지만 크게 당황하는 기색은 없었다. 그는 어머니와 강지훈 총수가 심각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조용히 관찰했고 지훈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예민하게 감지했다. 준서의 뛰어난 지능은 이 모든 급작스러운 일들이 자신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강지훈의 지시에 따라
최정의 경호팀이 신속하게 움직였다. 가을과 준서는 그들이 살던 낡은 아파트에서 나와 캉그룹 소유의 최고급 보안시설을 갖춘 비밀 레지던스로 이송되었다. 그곳은 외부와의 모든 접촉이 차단되었으며 김도환의 눈을 피하기 위한 완벽한 요새였다. 가을은 새로운 환경의 압도적인 화려함 속에서도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새로운 레지던스에서 가을은 지훈과 마주 앉았다. 지훈은 그녀에게 김도환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위협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삶과 아들의 삶에 대한 진실을 공유하는 파트너로 대하려 노력했다. 이것이 가을의 경계심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지훈은 알고 있었다. 가을은 지훈의 설명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그의 정보를 분석했다. 그녀는 과거 수석 애널리스트로서 캉그룹의 재무구조와 내부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가 빨랐다. 그녀는 김도환의 행동 패턴과 약점을 즉시 파악했고 지훈의 계획에 대해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질문들은 지훈을 놀라게 했고 그녀의 뛰어난 지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도환은 단지 당신의 자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수년 동안 그룹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공격은 재정적인 취약점을 숨기기 위한 연막일 수도 있습니다. 가을의 분석은 냉철했고 지훈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지훈은 그녀의 통찰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지훈은 이제 준서를 지키는 것 외에도 김도환과의 전쟁에서 가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분석 능력은 그가 가진 정보력과 결합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었다. 지훈은 가을에게 공식적인 역할을 제안할 생각이었지만 먼저 그녀의 신뢰를 얻는 것이 급선무임을 알았다. 이 모든 것은 준서라는 매개체를 통해 얽히고 설킨 운명의 시작이었다. 한가을과 이준서가 이송된 곳은 캉그룹이 소유한 도심 외곽의 최고급 보안 레지던스였다. 외관은 평범한 고급 빌라처럼 보였지만 내부에는 최첨단 감시 시스템과 두터운 방탄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가을에게 이곳은 김도환의 위협으로부터 준서를 지켜줄 완벽한 요새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자유를 억압하는 화려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낯선 경호원들의 그림자 속에서 끊임없이 감시당하는 듯한 불쾌감을 떨칠 수 없었다. 가을은 넓고 호화로운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았다. 철저하게 통제된 세상 모든 것이 강지훈의 계획과 통제 아래 놓여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감사를 느끼는 동시에 자신의 삶이 거대한 권력의 흐름에 휩쓸려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녀는 준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지훈의 보호를 받아들였지만 언제든 다시 자신의 독립적인 삶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반면 이준서는 새로운 환경에 놀라울 정도로 빨리 적응했다. 준서는 집안 곳곳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와 레이저 감지 시스템, 그리고 경호원들의 무정의를 유심히 관찰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마치 복잡하고 흥미로운 장치들의 집합체인 것처럼 생각했고 그의 영민한 두뇌는 이미 이 시스템들의 작동 원리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의 긴장과는 달리 이 상황 자체를 새로운 연구 과제처럼 받아들였다. 강지훈은 매일 저녁 퇴근 후 레지던스를 찾아 준서와 시간을 보냈다. 그는 기업 경영에서 발휘하던 냉철한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잠시 내려놓고 아버지로서 준서에게 다가가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평범한 장난감 대신 최고급 체스와 바둑 세트였다. 지훈은 준서의 지적 능력을 시험하고 싶었고 이 아이가 자신의 피를 물려받았음을 확인하고 싶었다. 첫날 지훈은 준서에게 바둑을 가르쳐 주었다. 준서는 규칙을 단 한 번의 설명으로 완벽하게 이해했고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집중력으로 바둑판을 응시했다. 몇 번의 대국 후 지우는 준서가 단순히 규칙을 아는 것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준서는 이미 지훈의 다음 수를 예상하고 있었고 장기적인 판세의 흐름을 읽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의 수읽기는 8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준서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이 수는 마치 10년 이상 바둑을 둔 사람의 전략 같아. 지훈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말했다. 준서는 지훈의 칭찬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바둑판에 고정되어 있었다. 회장님은 너무 정직하게 두세요. 상대방이 예측할 수 있는 수는 전략이 아니라고 백과사전에 쓰여 있어요. 준서의 대답은 지훈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준서의 발언은 지훈에게 큰 충격과 깊은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비즈니스 세계의 복잡한 전략과 음모를 이해할 수 있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아이는 단순한 혈육을 넘어 강 그루피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다. 지훈의 책임감은 더욱 커졌고 김도환으로부터 이 아이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보호 본능이 끌어올랐다. 강지훈과 이준서의 교감은 한가을에게는 복잡한 심경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아들이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것을 보며 불안해하면서도 준서의 숨겨진 재능이 지훈에 의해 인정받는 것에 대해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지훈의 거대한 권력이 준서의 순수함을 오염시키고 아들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 할까봐 극도로 경계했다. 준서는 당신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삶은 당신의 기업 승계 계획에 종속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을은 지훈에게 날카롭게 경고했다. 그들은 준서의 교육 문제와 앞으로의 양육 방식을 두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지훈은 준서에게 최고 엘리트 교육을 제공하려 했지만 가을은 준서가 평범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기를 원했다. 당신은 이 아이의 재능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가을 씨. 당신의 과거의 실패나 트라우마 때문에 이 아이의 잠재력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지훈은 가을의 과거를 건드리며 그녀의 방어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이 말은 가을에게 큰 상처가 되었다. 그녀는 지훈의 냉철한 이성과 권위적인 태도에 맞서 더욱 단단한 방어벽을 쌓았다. 내가 왜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지 당신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진정한 가치는 돈과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의 세상은 너무나 차갑고 위태롭습니다. 가을은 지훈의 비즈니스 세계가 얼마나 위험하고 부도덕한지 상기시키며 그와의 선을 분명히 그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늘 평행선을 달렸지만 그 속에서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희미하게 싹트고 있었다. 강지훈은 가을과의 충돌을 통해 그녀가 단순히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가 준서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도덕적 나침반과 아들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평생을 권력 게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가을의 강직한 윤리의식은 그에게 신선한 충격이자 새로운 도전이었다. 가을은 지훈이 준서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보이는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냉철하고 빈틈없던 총수의 얼굴에 가끔씩 스치는 따뜻한 웃음과 아들의 작은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권력욕에 사로잡힌 괴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그를 완전히 신뢰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한편 김도환은 강지훈의 주변에 갑자기 강화된 보안 시스템에 의아함을 느꼈다. 그는 지훈이 단순한 강도 사건 이후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판단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도환은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지훈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고 그의 사적인 생활에 대한 약점을 찾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도환의 정보팀은
지훈이 평소 전혀 왕래하지 않던 낡은 동네의 편의점 직원과 갑자기 접촉한 후 그녀와 그의 아들을 최고급 레지던스로 옮겼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이 사실은 도완에게 큰 의문점을 안겨주었다. 왜 캉그룹의 총수가 평범한 편의점 직원에게 이토록 거액의 보안 비용을 지불하는가? 도완은 이준서와 한가을이 지훈에 숨겨진 약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레지던스의 철저한 보안에도 불구하고 가을은 끊임없이 불안했다. 그녀는 김도환 같은 인물이 이 정도로 철저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찾아낼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더 이상의 수동적인 보호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신이 김도환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당신의 요새에 갇혀 살아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숨어 있기 싫습니다. 그녀의 말은 지훈의 결의를 다지게 했다. 가을의 강력한 요구와 준서의 재능에 대한 확신은 강지훈에게 새로운 전략을 세우도록 자극했다. 그는 이제 단순히 김도환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그의 부패 네트워크를 공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공격의 최전선에는 한가을의 뛰어난 분석 능력이 필요함을 직감했다. 그녀의 과거, 철의 여인으로서의 명성이 이제 빛을 발할 때가 온 것이다. 김도환 부회장은 강지훈 총수 주변의 갑작스러운 보안 강화가 단순한 강도 사건 때문이 아님을 예리하게 간파했다. 그는 지훈이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자신의 경영권 탈취 계획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특히 지훈이 갑자기 한 여자와 그 아들을 최고급 보안 시설에 감금하다시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환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고 그는 이 약점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도환은 지훈의 사생활을 건드리는 노골적인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캉그룹 총수에 숨겨진 사생활과 의문의 사생아에 대한 악성 소문과 기사들이 재계와 언론을 통해 유포되기 시작했다. 이는 지훈의 도덕성을 훼손하고 이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려 다가오는 이사회 회의에서 그의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도환은 지훈의 분노를 유발하여 냉철한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싶었다. 보안 레지던스에 고립되어 있던 한가을은 매체를 통해 퍼져나가는 자신과 준서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접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타인의 권력 다툼에 이용되는 것에 깊은 모멸감과 분노를 느꼈다. 더 이상 숨어 있는 것은 준서를 지키는 방법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의 과거 철의 여인으로서의 강인하고 투쟁적인 본능이 긴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가을은 준서를 재운 후 강지훈이 가져다 준 캉그룹의 내부 문서와 김도환의 최근 사업 보고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 니림 캐피탈에서 수석 애널리스트로 일했던 시절에 날카로운 분석력을 발휘했다. 그녀의 두뇌는 복잡한 숫자와 재무제표 사이를 오가며 김도환이 숨기고 있는 부정행위의 패턴과 구조를 빠르게 찾아냈다. 다음 날 아침 가을은 강지훈의 집무실로 찾아가 그에게 문서를 내밀었다. 지훈은 그녀의 방문에 놀랐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어제의 편의점 직원이나 불안해하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 금융계를 호령했던 엘리트의 자신감과 냉철함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당신의 적은 이미 공공연하게 당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수비만 할 수는 없습니다. 가을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당신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김도환이 사용하고 있는 수법은 8년 전 내가 드림 캐피탈에서 경험했던 것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나는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가을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강지훈은 가을의 예상치 못한 제안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스스로 다시 이 위험한 세계로 발을 들일 줄은 몰랐다. 그는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의 재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당신이 다시 이 전쟁에 뛰어드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그녀의 의도를 확인하고 싶었다. 이것은 준서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김도환이 당신을 무너뜨리면 그는 우리를 끝까지 쫓아올 것입니다. 나는 우리 삶의 통제권을 되찾고 싶습니다. 당신의 돈이나 권력이 아닌 오직 나의 능력으로 김도환을 쓰러뜨리는 것을 돕겠습니다. 가을은 자신의 결의가 순수한 모성애와 함께 과거의 자존심 회복에도 연결되어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지우는 가을의 단호한 결의에 감명받았다. 그는 그녀의 조건과 경계를 존중하기로 했다. 좋습니다, 한가을 씨. 당신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당신은 이제 캉그루피의 비공식 수석 분석가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김도환이 수년간 구축해온 부패 네트워크의 뿌리를 완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첫 임무는 그의 가장 취약한 재정적 고리를 찾는 것입니다. 지우는 즉시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가을은 바로 임무에 착수했다. 그녀는 캉그루피의 방대한 재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김도환이 관여했던 모든 해외 투자 프로젝트와 M&A 기록을 파헤쳤다. 그녀는 특히 그의 측근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 가상 회사들의 자금 흐름에 집중했다. 그녀의 분석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이미 몇몇 수상한 거래 패턴을 발견했다. 그녀는 김도환이 ALP와 CORP라는 해외 투자 법인을 통해 캉그룹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자금을 조작하고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알파 CORP는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국제 투자 회사였지만 가을의 분석에 따르면 이 회사의 재무 구조와 자금 이동 방식은 전형적인 자금 세탁과 횡령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이 연결고리가 김도환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총수님, 이 알파 코알피가 핵심입니다. 김도환은 이 회사를 통해 그룹의 자금을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금이 복잡한 경로를 거쳐 그의 개인 계좌나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을은 복잡한 다이어그램을 그리며 지훈에게 자신의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그녀의 논리는 완벽했고 빈틈이 없었다. 강지훈은 가을의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김도환을 오랫동안 경계해왔지만 내부의 재무팀조차 그의 복잡한 자금 세탁 구조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었다. 가을은 단 며칠 만에 그들의 눈을 피해왔던 핵심 고리를 찾아낸 것이다. 지훈은 그녀의 능력과 자신들의 관계에서 비롯된 아이러니한 상황에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들의 협력 관계는 개인적인 감정의 충돌과 전문적인 분석의 조화 속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유지했다. 지훈은 가끔 그녀의 강직한 태도에 감정적으로 동요했지만 그녀의 천재적인 분석 앞에서는 늘 경의를 표했다. 가을 역시 지훈이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에서 그에 대한 적대감을 조금씩 거두기 시작했다. 이러한 협력 과정에서 이준서는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의 관찰자이자 동시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복잡한 문서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준서는 비록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지훈은 가을의 분석을 바탕으로 김도환의 자금 세탁 네트워크에 대한 침투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단순한 내부 감사를 넘어 A알파 EORP의 핵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횡령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지훈은 자신의 정보팀과 가을의 분석을 결합하여 김도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접근할 방법을 모색했다. 가을은 침투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김도환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의 보안 체계의 허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방어는 철저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가장 안심하고 방심할 수 있는 순간을 노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을 그의 가장 큰 약점을 이용해 만들어내야 합니다. 가을의 목소리에는 싸움에 대한 결의가 넘쳤다. 강지훈은 가을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당신이 이 작전의 지휘관입니다, 한가을 씨. 김도환이 우리에게 가한 모든 모욕과 위협을 갚아줄 시간입니다. 당신이 보여준 이준서를 향한 강인한 모성애와 당신의 뛰어난 지성이 우리의 승리를 이끌 것입니다. 지훈은 이제 그녀를 단순한 준서의 어머니를 넘어 자신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우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강지훈과 항아을의 협력은 최고 수준의 정보력과 천재적인 분석 능력이 결합된 강력한 조합이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훈의 냉철하고 지배적인 업무 스타일과 가을의 독립적이고 윤리적인 접근 방식은 자주 충돌했다. 그들은 김도환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에 대한 과거의 상처와 뿌리 깊은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가을은 지훈이 캉 그루피의 거대한 자본을 동원하여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 때마다 강하게 반발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당신의 방식이 바로 김도환이 부패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의 부패를 폭로해야지 그의 수법을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가을의 단호한 윤리관은 지훈의 실용적인 사고방식과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능력은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했다. 가을은 지훈이 제공한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김도환이 수년간 공들여 구축해온 복잡한 국제부패 네트워크의 실체를 파헤쳤다. 이 네트워크는 캉그룹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 원대의 자금을 세탁하고 횡령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그물망이었다. 가을의 분석에 따르면 김도환은 ALPA EORP라는 가상의 투자 회사를 중심으로 넥수스 글로벌과 같은 다국적 기업의 이름을 교묘하게 사용하여 자금을 분산시키고 있었다. 이 회사들은 표면적으로는 합법적인 컨설팅과 금융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없도록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금융 전문가가 아니면 절대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었다. 지훈은 가을이 재구성한 자금 흐름 다이어그램을 보고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도안이 단지 경영권 탈취를 노리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미 그룹의 재정을 뿌리부터 갉아먹는 대규모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이 정도 규모의 횡령이라면 캬엥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훈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이 부패 네트워크의 핵심 연결고리, 즉 김도환이 해외 자금과 통신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된 서버 위치나 계좌 정보를 찾아야 했다. 가을은 모든 재무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도안이 사용하는 통신 방식은 최고 수준의 보안 암호화로 보호되어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그들의 조사는 잠시 벽에 부딪힌 듯 정체 상태에 놓였다. 그날 밤 이준서는 레지던스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곳은 경호원들이 교대 시간마다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무정의를 점검하는 장소와 가까웠다. 경호팀 중 한 명인 박 경호원은 사실 김도환에게 매수된 이중 스파이였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평소에는 가장 성실하고 조용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박 경호원은 교대 시간을 틈타 복도 구석에서 외부와 은밀하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매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확신한 채 잠시 긴장을 풀고 있었다. 보고드립니다. 총수는 계속해서 가을이라는 여자와 재무팀 자료를 검토 중입니다. 특이 사항은 없으며 다만 A 구부갱이열 계정에 대한 조회를 늘리고 있습니다. H902열입니다. 그는 암호화된 숫자를 빠르게 속삭였다. 준서는 박 경호원이 전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박 경호원이 평소와 달리 불안해 보인다는 것을 예민하게 감지했다.
하지만 준서의 귀에 더 강하게 각인된 것은 그가 속삭인 A921이라는 숫자 조합이었다. 준서는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찾는 중요한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직감이 들었다. 잠시 후 준서는 서재에서 나와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한가을은 지훈과 함께 수많은 암호화된 문서와 씨름하며 지친 표정이었다. 준서는 어머니의 팔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아까 박 아저씨가 서재 앞에서 전화하면서 A901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준서는 자신의 관찰 결과를 무심한 듯 이야기했지만 가을의 눈은 순간적으로 번쩍 빛났다. 가을은 준서의 말을 듣고 즉시 강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A901 재무 기록에는 없는 코드입니다. 지훈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가을은 준서의 뛰어난 관찰력과 기억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박경호원이 김도환의 스파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며 그가 언급한 코드가 단순한 번호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을은 즉시 김도환이 해외 자금 세탁에 이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은행들의 암호화된 계좌번호 목록과 대조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캉그룹의 보안 전문가와 협력하여 이메일 통신 기록과 서버 로그 파일을 분석했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A901은 김도환이 A알파 CORP의 은닉 계좌로 자금을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일종의 보안 해제 코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총수님, 이 코드가 맞다면 이는 김도환이 A알파 CORP를 통해 해외 비밀 금고에 접근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마스터 키일 수 있습니다. 가을은 흥분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이 코드를 이용하면 우리가 접근할 수 없었던 특정 해외 서버에 암호화된 통신 기록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서가 우리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준 것입니다. 강지훈은 준서가 가져온 단서의 중요성에 압도되었다. 그는 아들이 단순한 관찰력을 넘어 상황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그는 준서를 칭찬하며 준서야, 네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그물망을 절대 풀지 못했을 거야. 너는 아빠의 가장 강력한 전략가야. 지훈은 진심으로 아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 결정적인 단서를 통해 지훈과 가을은 김도환이 은닉한 자금의 규모와 그가 공모했던 정부 고위 인사들의 명단을 담고 있는 암호화된 서버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박경호원을 미끼로 사용하여 김도환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불법 자금에 접근하려 할지 면밀히 분석하는 데 착수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강지훈과 한가을 사이에는 새로운 종류의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다. 지훈은 가을의 강직함과 천재성이 자신의 권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했고 가을은 지훈이 아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보호하려 노력하는 아버지임을 인정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김도환과의 전면전을 준비하는 동료로서 더욱 굳건하게 하나가 되었다. 김도환 부회장은 강지훈 총수를 제거하기 위한 공세를 더욱 강화했다. 그는 단순한 언론 플레이를 넘어 지훈을 치명적인 금융범죄자로 몰아넣으려는 정교한 함정을 팠다. 도안은 자신의 국제부패 네트워크를 이용해 지훈이 캉그룹의 기밀 정보를 이용한 불법 내부자 거래를 저지른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증거와 시장 데이터를 유포할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지훈의 도덕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이사회에서 즉각적인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이 음모는 이사회 회의가 열리기 며칠 전에 터져나오도록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도안은 이 기회를 통해 총수 자리에 오를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그러나 한가을은 지훈이 넘겨준 김도환 측의 통신 기록과 거래 패턴을 분석하며 그의 다음 행보를 예상하고 있었다. 가을은 도안의 공격이 단순한 내부자 거래를 넘어 거대한 자금 세탁을 숨기기 위한 방패막 역할을 할 것임을 정확히 간파했다. 총수님 김도환은 우리에게 이 함정에 걸려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조작한 내부자 거래 증거는 너무나 완벽해서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는데 시간을 낭비할수록 그의 진짜 범죄는 더욱 깊이 숨겨질 것입니다. 가을은 화이트보드에 김도환의 거래 경로와 지훈의 방역 전략을 도식화하며 냉철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지훈은 가을의 분석에 동의했다. 맞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입니다. 김도환이 우리에게 덫을 놓았다면 우리는 그 덫을 이용해 그의 발목을 묶어두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핵심 정보를 탈취해야 합니다. 지훈의 눈빛은 차가웠고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투쟁에서 단련된 전략가의 면모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두 사람은 김도환의 내부자 거래 음모를 역이용하는 대담한 방역 계획을 수립했다. 그들은 김도환이 조작한 내부자 거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일부러 내버려 두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언론과 이사회의 시선이 모두 지훈에게 집중되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가을과 지훈의 보안팀은 김도환의 통제실에 잠입하여 A901 코드를 이용해 은닉된 부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 침투 계획은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는 매우 위험한 작전이었다. 그들은 김도환의 통제실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필요로 했다. 지훈은 김도환이 보안 시스템을 최종 점검하는 특정 시간대에 미세한 보안 공백을 찾으려 했지만 그의 정보팀은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바로 이때 이준서가 또 한 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지훈은 준서가 평소 복잡한 보물찾기나 미로 탈출 게임을 즐긴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준서에게 김도환의 통제실 구조와 보안 시스템 작동 방식을 게임 맵처럼 설명해 주었다. 준서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맵을 분석했고 놀랍게도 성인들이 놓친 아주 미세한 보안 허점을 지적했다. 아빠, 여기는 숨바꼭질하기 좋은 장소예요. 환풍구가 열려 있고 이 위치에서는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경비원들이 지나가도 절대 발견할 수 없어요. 만약 여기에 작은 물건을 숨겨놓는다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준서는 손가락으로 통제실 내부 설계도의 아주 작은 구석을 가리켰다. 그곳은 일반적인 보안 전문가들이 무시하기 쉬운 사각지대였다. 준서의 이 지적은 지훈과 가을에게 결정적인 깨달음을 주었다. 지훈은 즉시 초소형 데이터 저장 장치 마이크로 드라이브를 제작하여 준서에게 전달했고 그 장치 안에 김도환의 부패 증거를 최종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담았다. 준서는 이 장치를 특별한 보물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미션에 진지하게 임했다. 지훈은 매수된 박경호원의 눈을 피해 준서를 김도환의 통제실 근처까지 데려갔다. 준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긴장된 표정을 보았지만 놀랍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책임감과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서는 자신이 개발한 그림자 통로를 따라 통제실 내부로 은밀하게 접근했다. 소녀는 작은 몸을 이용해 환풍구 아래의 좁은 공간으로 기어들어갔고 정확히 자신이 지적했던 사각지대에 마이크로 드라이브를 숨기는 데 성공했다. 이 드라이브는 원격으로 김도환의 통제실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A901 코드를 통해 주요 증거 파일들을 다운로드하기 위한 비밀 경로를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었다. 준서의 임무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가을은 준서가 무사히 돌아오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김도환의 내부자 거래 음모가 터지는 순간이 우리의 방역 시점입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최종적으로 확보한 김도환의 부패 증거를 해외 사법당국과 연계된 비밀 채널을 통해 전달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계획은 김도환의 공격을 국제적인 스캔들로 역전시키는 것이었다. 강지훈은 가을의 전략적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녀는 단순히 재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상황을 역전시키는 심리전의 대가였다.
지우는 김도환이 그의 함정에 스스로 빠져들게 될 날을 기다렸다. 이제 그들의 전략은 실행 단계에 들어섰고 다음 이사회 회의는 단순한 경영권 다툼을 넘어 정의와 부패의 마지막 대결장이 될 것임이 분명해졌다. 칸그룹 임시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과 주요 주주들은 강지훈 총수에 대한 김도환 부회장의 내부자 거래 고발건을 두고 편이 갈린 채 서로를 경계했다. 김도환은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조작된 자료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훈이 그룹의 비밀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이득을 취했다는 허위 증거를 제시하며 이사들에게 총수 해임을 요구했다. 이사 여러분, 강지훈 총수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이 명백한 범죄 행위 앞에서 우리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김도환은 힘주어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구축한 함정에 지훈이 꼼짝없이 걸려들었다고 믿었고 이제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강지훈은 김도환의 노골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는 김도환의 발표가 끝날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마치 잘 짜인 연극을 관람하는 듯한 태도를 유지했다. 지훈의 침착함은 도환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지만 도환은 지훈이 이미 궁지에 몰려 방역할 힘이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김도환의 발표가 끝나자 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회의실 전체를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이사들의 심장을 울릴 만큼 강력했다. 부회장님의 발표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부회장님이 제시한 소액의 내부자 거래 스캔들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훨씬 더 거대한 부패의 실체에 있습니다. 지훈은 역공의 서막을 열었다. 지훈은 준비해온 자료를 이사들에게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한가을의 치밀한 분석을 통해 확보된 김도환의 국제자금 세탁 네트워크와 횡령 내역이 담겨 있었다. 알파 코알피와 넥수스 글로벌을 이용한 수천억 원대의 자금 횡령 증거는 이사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김도환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 삼으려 했다는 논리를 폈다. 바로 그 순간 도심 외곽에 부한 레지던스에서는 피할 수 없는 생사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김도환은 이사회 회의에서 자신이 불리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이준서를 납치하여 지훈을 협박할 계획을 세웠다. 매수된 박경호원을 포함한 3명의 무장 괴한이 경비 시스템의 취약점을 뚫고 레지던스 내부로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준서였다. 한가을은 준서와 함께 거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경보음과 함께 경호원들의 다급한 무전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준서를 방 안으로 밀어넣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준서야,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절대 나오면 안 돼. 약속해. 그녀는 문을 잠그고 집안의 가장 튼튼한 가구로 문을 막았다. 그녀의 심장은 요동쳤지만 그녀의 행동은 냉철하고 빨랐다. 괴한들은 가을이 막아선 문 앞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문을 부수고 침입하려 했고 가을은 준서를 보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문을 막아섰다. 과거의 트라우마 이후 그녀가 스스로를 단련했던 모든 기술과 본능이 깨어났다. 그녀는 단순히 몸으로 막는 것을 넘어 주변의 모든 사물을 무기처럼 활용했다. 그녀의 눈빛은 아들을 지키려는 맹렬한 야수와 같았다. 첫 번째 괴한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려 하자 가을은 재빨리 곁에 있던 무거운 청동 장식물을 집어 괴한의 관자놀이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괴한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두 번째 괴한은 권총을 겨누었지만 가을은 순식간에 몸을 낮추고 괴한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간결했으며 오랜 세월 동안 숨겨져 있던 그녀의 강인함이
폭발적으로 드러났다. 준서는 문틈 사이로 펼쳐지는 어머니의 치열한 싸움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는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어머니의 용감하고 전략적인 움직임을 분석했다. 준서의 침착함은 가을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괴한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동시에 지훈이 배치해둔 메인 경호팀이 도착할 시간을 벌기 위해 끊임없이 대치 상황을 이어갔다. 결국 가을의 필사적인 저항은 괴한들의 진입을 지연시켰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지훈의 정예 경호팀이 레지던스에 도착했다. 경호팀은 침입자들을 순식간에 제압했고 박 경호원을 포함한 괴한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한가을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품 안의 이준서는 무사했다. 그녀의 강인함은 지훈의 전략적 능력 못지않은 이 싸움의 결정적인 힘이었다. 이사회 회의실에서 강지훈은 김도환의 부패 증거를 제시한 후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다. 부회장님은 제가 내부자 거래를 저지른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회장님은 저의 8살 된 아들을 납치하려 했습니다. 지훈은 체포된 괴한들의 명단과 김도환과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김도환이 계획한 하나의 연속된 범죄였음을 폭로했다. 이사회 회의실은 아들을 납치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폭로에 완전히 뒤집혔다. 김도환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오만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는 지훈의 완벽한 방역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은 김도환을 향해 냉철하게 말했다. 부회장님은 권력을 위해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성까지 저버렸습니다. 당신의 몰락은 당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김도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아니다. 그 아이는 내 알바가 아니야. 그 여자가 나를 속였어. 그의 절규는 이미 힘을 잃었고 이사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지훈은 가을이 목숨을 걸고 준서를 지켜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김도환의 절규는 그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지훈은 승리의 확신과 함께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김도환 부회장은 강지훈 총수의 아들 납치 시도 폭로와 국제적인 규모의 횡령 증거 앞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확신했던 상황이 지훈과 한가을 그리고 그가 철저히 무시했던 이준서의 예상치 못한 협력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이 부른 처참한 몰락이었다. 김도환은 마지막 발악으로 자신이 제시한 내부자 거래 조작 자료가 진짜임을 주장하며 이사들을 회유하려 했지만 이미 지훈이 제시한 수천억 원 규모의 부패 증거와 아동 납치 미수라는 도덕적 붕괴 앞에서 그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이사들은 재빨리 등을 돌렸고 칸그룹의 명예와 안정성을 위해 김도환의 즉각적인 해임과 사법 처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이사회에 김도환이 아엘파 CORP 등을 이용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해외 서버의 통신 기록까지 제시했다. 이 모든 자료는 한가을의 분석과 이준서의 결정적인 단서 A99011 코드가 없었다면 절대 확보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 김도환은 자신의 통제실 보안까지 뚫렸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부회장님은 권력과 재산을 위해 그룹의 근간을 흔들고 심지어 어린아이의 생명까지 위협했습니다.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사회는 부회장님의 모든 직위와 권한을 즉시 박탈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는 이미 사법기관과 국제금융감독 당국에 제출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오만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김도환은 더 이상 회의실에 머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절친했던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 역시 이미 닥쳐올 법적 책임을 두려워하며 그를 외면했다.
그의 강력했던 권력의 네트워크는 하룻밤 사이에 허물어졌고 그는 홀로 고립된 채 분노와 패배감에 휩싸여 회의실을 떠나야 했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회의실 밖에는 검찰의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김도환이 체포되는 장면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카앙 그룹 내부는 대대적인 개혁과 정화 작업에 착수했다. 강지훈은 김도환이 심어놓은 모든 부패 세력과 공범들을 색출하여 기업 구조를 다시 정비했다. 이 과정에서 한가을의 뛰어난 재무분석 능력은 빛을 발했고 그녀는 공식적인 직책 없이도 그룹의 핵심 개혁 작업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었다. 강지훈은 김도환의 몰락을 보며 권력의 허망함과 오만함의 위험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김도환은 자신의 재능과 권력을 과신한 나머지 지훈의 냉철함은 물론이고 한가을의 숨겨진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이준서라는 작은 아이의 관찰력과 모성애의 힘을 완전히 무시했다. 그가 보기에 편의점 직원은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존재였던 것이다. 한편 한가을은 레지던스에서 준서를 안고 상처를 치료받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준서를 지켜냈다는 안도감과 김도환이라는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는 해방감은 그 모든 고통을 잊게 만들었다. 그녀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정말 괜찮아, 준서야. 우리가 이겼어. 네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해낼 수 있었어. 강지훈은 모든 상황을 정리한 후 레지던스로 돌아와 가을과 준서를 만났다. 그는 가을의 상처 입은 모습을 보고 깊은 죄책감과 동시에 감동을 느꼈다. 그는 가을에게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감사와 사죄의 마음을 전했다. 한가을 씨, 당신과 준서가 아니었다면 나는 김도환을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에 대해 사죄합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자 준서의 영웅입니다. 가을은 지훈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8년 전에 무책임한 남자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운 아버지이자 그녀의 능력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동료였다. 그들의 관계는 비로소 과거의 앙금을 털어내고 새로운 차원의 상호 존중과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재정립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김도환과의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났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강 그룹은 위기를 극복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강지훈에게 단순히 경영권 회복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그는 가족의 진정한 가치와 돈과 권력으로는 살 수 없는 도덕적 용기,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된 천재적인 아들의 존재라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이제 그들은 함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시간이었다. 김도환의 몰락과 그가 주도했던 부패 네트워크의 해체는 강 그룹의 대대적인 개혁의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강지훈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을 넘어 그룹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이 모든 변화는 한가을의 냉철한 분석과 그녀가 상징하는 도덕적 강인함에서 비롯되었으며 지훈은 그녀를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새로운 경영 철학의 핵심 축으로 인정했다. 모든 위협이 사라진 후 지훈과 가을은 그들의 복잡하게 얽힌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더 이상 준서의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뒤에 숨지 않았다. 가을은 8년 전 홀로 아이를 키우며 느꼈던 고독과 원망, 그리고 지훈이 준서의 삶에 끼칠까 두려워했던 거대한 그림자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과 함께 해방감을 담고 있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세상과 나의 세상은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이 준서를 지키기 위해 보여준 진심과 내 능력을 인정해준 당신의 태도에 나는 당신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가을은 고개를 들고 지훈의 눈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앙금이 걷히고 새로운 종류의 존중과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강지훈 역시 자신의 과거 오만함과 무책임함에 대해 깊이 사과했다. 나는 내 삶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는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준서를 만나면서 나는 진정한 가치와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당신이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권위 대신 진실한 후회와 다짐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준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평범한 연인의 그것과는 달랐다. 그것은 시련과 생사의 위협 속에서 탄생한 상호 존중과 공동의 책임감에 기반을 둔 복잡하지만 견고한 유대였다. 지훈은 가을에게 공식적으로 결혼을 제안했지만 가을은 잠시 보류하며 자신들의 관계가 먼저 더욱 단단해져야 함을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준서의 마음이었다. 준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놀라운 통찰력을 발휘했다. 그는 지훈을 회장님이라고 불렀던 것을 멈추고 아빠라는 단어를 어색하지만 또렷하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아빠는 전략가이고 엄마는 분석가예요. 이제 김도환 아저씨 같은 나쁜 사람들은 없을 거죠. 우리 셋이 같이 싸웠으니까요. 준서의 말은 그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해 주었다. 지훈은 준서가 자신을 아버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준서의 천재성을 억지로 기업 승계의 틀에 가두려 하지 않고 아이가 자신의 잠재력을 자유롭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무한한 지원을 약속했다. 준서는 학교 교육 대신 가을의 지도 아래 캉그룹의 첨단 연구시설과 정보 시스템을 탐험하며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나갔다. 한가을은 강지훈의 강력한 권유와 자신의 의지로 캉그룹의 윤리경영 및 재무혁신위원회 고문으로 취임했다. 그녀는 화려한 직함이나 고위 임원 자리를 거부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룹의 재정 구조와 도덕적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의 임무는 김도환이 남긴 부패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그룹 전체에 투명성과 정직이라는 새로운 기업 문화를 이식하는 것이었다. 지훈은 가을의 고문 취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그녀의 뛰어난 능력과 도덕적 용기가 캉그룹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다. 이는 재계의 큰 충격과 동시에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한때 편의점 직원이었던 그녀가 거대 그룹의 운명을 결정하는 핵심 인사가 된 것은 지훈이 과거의 오만함과 권위적인 태도에서 벗어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두 사람은 이제 일과 가정에서 진정한 파트너가 되었다. 지훈은 중요한 경영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가을의 냉철한 윤리적 관점과 분석을 구했고 가을은 지훈의 전략적 실행력과 보호 본능을 신뢰하며 자신의 영역을 확장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긴장감과 복잡함이 있었지만 그 기반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동의 목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준서 테이블 밑에 숨어있던 작은 소녀는 이제 두 거인의 지성을 물려받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난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 그의 우연한 행동이 시작한 거대한 드라마는 한 남자의 구원과 한 여자의 해방, 그리고 한 거대 기업의 윤리적 재탄생으로 이어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정의와 용기, 그리고 혈연의 힘이 어떤 거대한 권력과 오만함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강지훈과 한가을, 그리고 이준서가 함께하는 새로운 아침은 따뜻하고 평온했다. 햇살이 레지던스의 거실을 가득 채웠고 준서는 아버지가 선물한 최첨단 태블릿으로 복잡한 코딩 문제를 풀고 있었다. 가을은 지훈에게 오늘 처리해야 할 윤리감사 보고서를 건넸고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의미 있는 궤도 위에 안착했다.